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때마다 띄워드리는 이 노트인데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녹화했던 게 언제냐면은 3월 31일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3주째예요,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3월 31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죠? 3주 동안 제가 쉬었어요. 영상도 안 올리고 3주 동안 그동안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한동안 쉬었거든요. 이제 장이 조금 위태위태해져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희망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최근에는 제가 좀 방송을 쉬었지만은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최소 1회 이상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체력적으로도 좀 무리가 왔는지 제가 정말 지난 1월부터 한 3월까지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막 새벽에도 리딩하고 카톡방 그죠? 카톡방에서 새벽에도 리딩하고 주말에도 방송하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유튜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안 받쳐주더라고. 그래서 한 2, 3주 동안은 좀 최대한 좀 쉬었거든요. 컨디션 관리하면서. 이제는 또 그동안 오래 쉬었으니까 앞으로는 한 주 1회 정도는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청취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구독 중이라는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제 알람 설정이 이게 될 거예요. 검정색 종으로 이 종 모양을 한 번 더 검정색으로 만드시면은 알람 설정이 될 겁니다. 꼭 세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되는 영상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제 유튜브 꾸준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시황 적중률, 시황 내지는 뭐 종목 추천주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제가 3주 동안 활동을 쉬어서 그렇지 이때까지 올려드렸던 영상 꾸준히 보시면 진짜 적중률 높구나 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난 뭐 2월 3월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던 당시에도 진바닥 그죠? 잡아드렸었죠. 이때도 진바닥이다 찐바닥이다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 쌍바닥을 찍는 것 뿐이고 이때도 쓰리바닥을 찍는 것 뿐이다. 저점 깨질 확률 낮다, 바닥이다. 심지어 나스닥 지수가 저점이 깨졌을 때에도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저번에 언제였었죠? 이때 잠깐만요. 나스닥 지수가 언제였었니? 이때 맞구나. 이때구나. 나스닥 지수가 이때 3월 중순이었군요. 이때 저점이 깨졌을 때에도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증거자료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아무튼 뭐 다 맞췄어요. 맞췄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황 체크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요거죠. 4월달에 4월달에 이제 어닝 시즌, 4월달에는 비중을 줄여라. 그쵸? 제가 코스닥 지수 고점도 딱 맞췄었어요. 4월달 코스닥의 저항대가 어디인지 다 맞춰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4월달 코스닥 저항대는 여기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938포인트 부근이었었고, 3월에 제시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밀렸고 제가 4월달에 올라가더라도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무료 카톡방에서도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 이게 4월 4일날 올려드린 멘트예요. 4월 4일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번 주는 지수가 오르더라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4월 4일날 올려드린 거예요. 카톡방에. 4월 4일이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그죠? 최고점 찍기 이틀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무너졌거든요. 뭐 그때 이후로 꽤 무너졌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양새인데,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4월 21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장 시작 전에 모닝브리프, 이건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모닝브리프를 올려드려요.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시황은 뭐 나스닥이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빠졌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빠졌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뭔데? 결론은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모닝브리프는 사실상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뭐 홀딩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는 사실상 그 리딩하는 사람들, 많은 또 유튜버들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내지는 여기저기 뭐 증권 채널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혹은 증권사 직원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런 식의 코멘트는 다들 좀 잘 안 해요. 얘기했다가 틀리면 예상이 빈다고 하면 욕을 먹거든. 그죠? 욕 먹어요. 지금 뭐 사야 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더 빠져. 그러면 엄청나게도 댓글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바닥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가 저항되고 어디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비중 줄여야 되고 이런 얘기는 사실 쉽게 그런 식의 시황 코멘트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올려드리는 모닝 브리프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죠. 그죠? 지금 보수적으로 하셔라, 파셔라, 리스크 관리 하셔라,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바닥이다. 저는 욕을 뭐 먹건 말건 과감하게 제 소신껏 발언을 합니다. 근데 지난 1, 2, 3월 달에 시황이 적중을 했죠. 바닥도 맞췄고 단기 고점도 맞췄고, 그리고 심지어 4월 달에 조정 받는 것도 맞췄고. 그죠? 근데 시황 적중률은 정말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90% 이상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21일 날 올려드린 모닝 브리프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다우 지수가 저항대에 부딪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밀릴 수 있다, 쉬어간다, 밀릴 수 있다. 근데 안 밀리면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스닥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예. 국내 증시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 코스닥이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죠? 미리 양봉이 안 나오면 부정적이다, 양봉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일 날 우리 증시 어떻게 됐죠? 먼저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 제가 이때죠? 네, 다우 20일 날 이제 양봉이었어요.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다우존스는 지금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버렸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죠? 네, 제가 저항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닝브리프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자 21일 날 모닝브리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부정적이다. 어떻게 됐어요? 음봉 나왔죠? 음봉 마감했잖아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미증시 급락하면서 빠졌어요. 금요일날. 이것도 시장 적중했고, 그 다음에 22일, 요거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21일 이때는 금요일이고요. 21일 진행했던 유료방 라이브 방송에서 찝찝하다, 코스닥 지수가 21선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할 때가 아니다,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가자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이 나오면서, 파월 의장도 그랬지만은 뭐 여러 연준 위원들, 네, 심지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75bp를 인상할 수도 있다 라고, 누구 이름이 뭐였지? 누가 그랬어. 75bp 발언까지도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5월 5일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에 50bp 인상될 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 50bp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쵸 여러분? 왜냐면 뉴스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 댔으니까. 이 50bp 인상 얘기는요 여러분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때부터 나왔어요. 이미 1월 2월부터. 그죠? 3월 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25bp를 올렸어요. 맞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3월 달에 50bp를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25bp를 올려버리니까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쫙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야 근데 이제 5월달만큼은 50bp를 올릴 거야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 가지고서 또 급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아침에 자 다들 알고 있었던 전혀 놀라운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2% 급락을 시켰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제가 나스닥 네 급반등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 높아진다. 나스닥 추가 하락 시에 다음 지지 맥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6%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퍼센트 이 포인트는 제가 계산 이 오타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토요일에 정정을 해드렸는데 퍼센테이지로 제가 마이너스 2.6%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몇 프로로 마감했죠? 2.55%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2.6%까지 열어놔라 말씀드렸잖아. 딱 빠졌죠 여기까지. 네. 이것도 적중을 했고. 자 국내 증시, 네 국내 증시 미증시 영향으로 코스닥 0.7% 전후에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스닥 몇 프로로 출발했죠? 아침에 0.74%. 그죠? 이것도 적중했죠. 그리고 음봉 마감 가능성 이거 틀렸어요. 음봉 마감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살짝 양봉됐어요. 정말 살짝 양봉. 그렇죠 여러분? 시초가가 922.77포인트였었는데요. 종가가 922.78%. 정말 이거는 뭐 양봉이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한데 살짝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양봉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지형 캔들이었었죠. 근데 이게 빗나갔고.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300억 이상 순매도로 마감할 경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얼마로 마감했죠? 금요일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300억 넘게 880억 이상 순매도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보시면은 장초만 개파락 시에 반발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코딱지만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좀 빗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반등이 나와봤자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보시게 되면요. 분봉 흐름이 세게 올랐죠. 전 사실 살짝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좀 의외였어. 네, 이렇게 세게 나오다니 하고 좀 약간 의외였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지. 그리고서 지금 미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되밀리겠죠. 네, 이것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다들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요거는 금요일 장중에 올려드렸던 거고 여기서 지수 반등 강하게 나오는데요. 방심하지 마시라고 장 마감할 때까지 보수적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요건 이제 오후 5시 17분이죠. 네. 장 마감하고 나서입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은 코스닥의 경우에 장막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차트는 예쁘게 끝났잖아요. 코스닥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 달리고 보세요. 아래 꼬리 달렸고 단순히 차트만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예쁘게 마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다음 주에도 보수적 관점 제시를 해드렸고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고 금요일날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급락을 한 거죠. 네. 사실 우리 그 유료방에서는 금요일날 손절을 좀 했어요. 손절도 하고 본절도 하고
현금 확보를 아침부터 좀 했어. 네, 아침부터. 아침에 이거 안 좋다. 왜냐면 이제 목요일부터 제가 찝찝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찝찝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미징씨가 빠졌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는 현금 확보를 좀 시켜드린 다음에 인버스를 좀 강력하게 샀어요. 유료방한 비중을. 인버스 비중이 무려 30% 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매수해둔 상태인데 일단은 월요일 아침엔 장이 빠지겠죠. 다들 걱정이 되실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결국 그거예요. 네. 빠진 이유는 긴축이죠. 50이냐 75냐. 제가 알기로는 75bp를 올렸던 거는 예전에 94년도 이후로 75bp를 올렸던 적이 없어요. 최소 2000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25bp씩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번에는 50bp, 75bp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다들 처음 겪어보는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현재 50bp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네. 75bp 얘기는 특정 어떤 연준위원이 발언을 했을 뿐이고, 그때 보시면 여기 누가 얘기했냐면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었죠, 그죠? 아마 걔가 얘기했었을 거야. 제임스 왜 그러니? 제임스가 아마 얘기했지 싶은데 찾아볼게요. 75bp 얘기를 제임스가 한 것 같은데, 나오네. 여기. 근데 그 얘기 나왔던 건 이제 꽤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임스 블라드 75bp 4일 전에, 그죠? 목요일 그때 해가지고 한 번에 75bp 인상을 가능성을 열어두자, 염두에 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모든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50bp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50이냐 75bp냐, 그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네.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5월 5일 새벽, 네. 금리 인상 발표가 되면, 네. 불확실성 해소, 또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 의미가 있어요. 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가졌던 의미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첫 빅스텝이에요. 그죠? 그래서 3월도 의미가 있었고 5월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첫 금리 인상이어서 그 전까지 지수가 빠졌다가 그때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상 전후로 급반등이 나왔잖아. 3월 중순 이후로. 그죠? 우리 증시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언제 금리를 올렸어요? 12월 달에. 12월, 이때 2015년 12월에. 2015년 12월 중순경에 금리를 올렸는데 이미 그 전부터 급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그랬거든요, 이때. 네. 첫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때가. 어쨌거나 그때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급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로 우리가 좀 급락을 했었었죠. 이때 2016년도에는요, 미국도 그때 급락을 했어요.
미국도 그 당시 보시면은 나오죠. 네.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이때 금리 인상했거든. 근데 금리 인상 하자마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때고 지금이랑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진짜 7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확률은 50bp가 높으니까 만약에 50bp를 인상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시장은 야 다행이다 75가 아니었네 75가 아니었네 다행이다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 그 당시 그때 나오는 반등은 생각만큼 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 이때만큼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5월 달 금리 인상하고 나면 다음 금리 인상 스케줄이 언제냐면 바로 6월이거든요. 6월 생각이 6월인데 잠깐만 6월 언제냐면 6월 16일이에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5월달에 빅스텝으로 만약에 50bp를 올렸다. 반등은 나오는데 6월 중순에도 또 FOMC 회의가 잡혀있죠.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5월에 50bp를 올리게 되면 6월에 또 75bp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때만큼 강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당분간은 6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강력한 상승은 솔직히 힘들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어때요?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은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때 가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봐서 일단 우리는 단기적으로 5월달 증시가 중요하잖아. 맞죠? 네, 5월만큼은 일단은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 단 3월만큼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이제 3월 금리 인상 발표 즈음에 전후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보면서 제가 또 뷰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추세가 뭐 좋을지 안 좋을지를 다시 분석해보고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뷰는 그래요. 뷰는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 변수가 많잖아요. 새로운 어떤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차트가 흐름이 지금과 달리 완전 다른 추세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뷰는 계속 바뀌어요. 네. 뭐 그때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경기 침체. 그죠?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경기 침체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다라면은 증시는 저점이 깨져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고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즉 인플레이션 우려는 곧 비용,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비용 증가. 그럼 기업들은 실적을 신경 안 쓸 수 없죠. 비용이 너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악화가 될 수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용 축소, 즉 고용을 했던 사람들을 자르거나 아니면 신규 고용을 안 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곧 또 가계에 부담이 가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쓰는데 어떻게 돼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직업을 일자리 잃었어. 그럼 어떻게 돼? 최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볼 것도 없이 저점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요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율인데 보시면은 압도적이죠.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8%를 넘어갔잖아요.
최근에 발표했던 게 8.3%였었나? 전년 동기 대비.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미국 지표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실업률을 보자. 그랬더니 요것은 이제 4월에 발표된 즉 3월달의 실업률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흐름 자체는. 그죠, 여러분? 실업률은 딱 보면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업률이 급증을 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 시즌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실업률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비용을 줄인다. 만만한 게 뭐예요? 인원 감축이거든. 그쵸? 예. 기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안 구해요. 새롭게 근로자를 안 뽑아요. 뽑지 않고 있는 사람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줄여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실업률은 바로 나타나죠. 그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업률 차트거든요, 여러분. 실업률 차트 보이시죠? 네, 이게 실업률 차트인데 과거에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인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 실업률 어때요? 다 올라가죠, 대부분. 이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금융위기는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금융위기는 다들 겪어보셨을 건데, 자 여기 연도 나오죠? 연도. 이게 금융위기 때 실업률 급증나죠. 근데 급증하기 전부터도 이미 조금씩 우상향하죠, 지금. 보십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초반에 그때도 보시면은 실업률이 이미 우상향하고 있죠. 이때도 이미, 그러니까 징조가 보인다 말, 이런 어떤 징후가 분명히 있어요. 선반영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요, 실업률은.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업률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맞죠,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거지. 네. 아직까지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예요? 여러분,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정크본드라고 하죠. 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은 회사예요. 얘네들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발행한 채권이랑 미국 국채 하면은 뭐 가장 안전한 그런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닙니까? 미국 국채. 미국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미국채 금리와 다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이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 이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근데 이제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그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험하다는 시그널인데, 하이힐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자, 요것도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2008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죠. 코로나 팬데믹 때 보시게 되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증을 해요. 그죠? 그리고 2015년도 그 당시에 15년 16년도 초에 제가 그랬잖아요. 15년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어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 G2 국가 해가지고 중국이나 미국 아닙니까, G2가? 근데 거기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아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중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막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때가 또 15년 16년도입니다. 그때도 역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시면은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싸웠죠. 무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맥시멈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당연히 올라가죠. 금융위기.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게 있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위험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난 이제 1월달, 2월달에 증시가 폭락할 때는 하이힐드가 조금씩 올라갔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최근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최신 날짜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21일, 여기 정확하게는
며칠이냐면은 21일이면 거의 최신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다. 자, 그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전망이라든지 시장 전망이 안 좋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그래도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야, 앞으로 경제 전망이 되게 안 좋아. 안 좋으면은 신용 등급 낮은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그쵸, 여러분? 경제 전망이 안 좋은데 누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맞죠? 올라갑니다. 네. 반대로 경제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아니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들? 모르는 용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안 좋게 되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요. 경제가 안정적이고 뭐 나쁘지 않다 그럴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다시 줄어드는, 이런 게 감소라는,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낮아지면 경제 전망이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냥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과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침체되는 시그널만 보이지 않는다라면 지수 저점 깨지고, 그러니까 추세가 아예 다시 한번 크게 꺾이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실업률이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는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네. 다시 보여드립니다만은 이게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요. 어디 갔어? 버티고 있잖아, 하이힐드가. 위험한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또 참고하신 지표죠.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 이후로. 제가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주식도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여러가지 추세선에 따른 지지와 저항을 받기 때문에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건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길 이었을 때, 이게 이제 그때 이때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리먼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로 이어졌었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거고요. 고점길이 이은 거죠. 고점길이 이어봤어요. 이었더니 지금이 어때요? 딱 저항대에 있어요. 저항대. 설사 여기서 이거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죠. 왜 원달러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원달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원달러 상승은 무엇을 의미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반대로 달러 하락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다시. 맞죠? 이게 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려면, 자,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급 주체가 누구죠? 바로 기관이 아닌 외국인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얘네가 그냥 가지고 놀아요. 네, 외국인이 가지고 놀아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타델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어요. 시타델.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시타델이 메릴린치 쪽에다가 자금을 맡겨요. 그리고 메릴린치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주식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개 종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단타 치는 거예요. 스캘핑도 하고, 걔네가 작업해 놓은 대로 알고리즘,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거야,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근데 그 알고리즘 보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차트도 보고 뭐 환율도 보고 여러 가지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은 지수가 폭락을 하고 사면 올라가고 한단 말이에요. 코스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특히나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달러로 매수를 못해요. 여러분, 달러로 매수 못해. 반드시 환전해야 됩니다. 원화로 바꿔야 돼요. 그죠? 원화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원달러가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샀어. 국내 주식을 샀습니다. 네, 샀어요. 근데 달러가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알죠, 여러분들?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어. 그죠? 팔았어요. 팔았는데 마침 달러가 급등을 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 원화를 주식을 팔아가지고 원화가 들어왔고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할 거 아니야. 해야 되잖아요. 걔네가 매도하려면 돈을 갖다가 다시 그 진해 나라로 이제 송금을 하게 되면은 달러로 환전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달러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환차손.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달러에 1000원일 때가 500원일 때 여러분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달러에 1000원이 된 거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오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전에는 500원만 있으면은 1달러로 바꿀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왜?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걔네들은 환차손을 보게 되는 거야. 환율의 어떤 이런 그 등락에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서 계속 환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환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달러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잖아. 맞죠,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야 나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은 달러가 부족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달러 가치가 이것 때문에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또 글로벌 경제 흐름이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살려고 해. 야, 경제가 안 좋을 때 달러가 최고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이 최고야. 이런 심리가 있잖아. 미국은 절대 안 망하니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 일단 경제가 안 좋을 때 무조건 달러야. 무조건 미국채야. 무조건 금이야. 이런 심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글로벌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뭐 침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달러, 금 이런 걸 막 투자를 하는 거야. 됐죠? 그것 때문에도 달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는 데는. 아무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달러가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항대에 부딪혔다 그 말이죠.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봐요. 설사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거는 뭐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단순히 차트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 경제 둔화 우려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좀 제가 검색을 해볼까요? 뉴스에 중국의 위안 달러 위안이 요즘에 난리예요, 난리. 아, 이거 보면 되겠다. 이거.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달러 위안입니다. 달러 위안 환율 차트예요. 막 급등 나오고 있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위안화의 가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 중국인민은행이 환율을 만져요. 걔네들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환율 그 관리 구조가 달라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쟤네 경제가 조금 위태위태하다. 그럴 때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시켜버려요. 자,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죠. 얘네들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데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반도체를 팔았어. 미국에 반도체를 팔게 되면 달러로 받죠.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환율을 만지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진다고. 그게 지금 보세요. 근데 얘네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지난 그 3월 중순부터죠? 3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다시 번지기 시작을 하니까 얘네들이 주요 그 도시들을 봉쇄하기 시작을 해요. 락다운을 걸어버린다고. 처음에 뭐 선전 뭐 이런 곳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상해까지. 그죠? 3월부터 3월 말까지 그런 이슈들에 시달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중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번 했었어요. 중국 보시면은 3월 중순. 다른 나라는 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다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중국만 코로나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제가 우리 유로 회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진핑이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다들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잖아. 중국 사람은 안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다들 중국을 많이 욕했잖아요. 맞죠? 중국은 아니라고 막 잡아떼지만 그래서인지 시진핑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로 코로나로 간다. 사실 솔직히 전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야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다 없애고 밤에 영업시간 제한도 풀고 이제는 늦게까지 영업하고 돈 좀 벌자 하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또 이제 둔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또 돈을 풀어요. 얘네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네,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얘네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어디 갔어? 요거 환율을 그래서 만지고 있는 건데 과거 사례를 좀 보자고요. 제가 아까 그럼 2015년도에 중국이 어떻게 2015년도에 경제가 좀 그때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달러 이때 그 위안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초급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18년도 19년도에도 18년 말에서 19년 초에도 제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도 16년도구나. 16년도 안 좋았었고 또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슈가 있었어. 이때도 안 좋았었고 제가 이때는 뭐였어? 이때 무역 전쟁. 18년도. 이때 무역 전쟁. 그리고 지금 여기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봉쇄하면서 또 다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얘네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15년도 8월이랑 또 16년도 초랑
또 18년도 지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위안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 적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5년 8월 달입니다. 15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세요. 이거 중국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이슈 같은 거 그 기사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모아놓거든요. 뭐 때문에 빠졌는지 알아야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뉴스들은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아. 걔네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 야, 우리 경제 안 좋아서 우리 환율 좀 떨어뜨릴게. 한번 봐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글로벌 G2란 말이야. 그죠? 미국이랑 중국이 흔들리면은 전 세계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1등이고요. 미국이 2등이에요. 수입 수출 모두. 미국과 중국의 수입 수출 의존도를 합하면은 거의 4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미국 흔들리면은 얄짤 없는 거지. 그냥 폭락하는 거야.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미국 쪽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도 한참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중국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급락을 했다고. 그리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 네. 16년도에도 이때 보시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둔화 우려 있었었고, 그 다음에 18년도 이때는 뭐 다들 아시죠?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2015년도 있죠. 15년 8월 달에 위안 달러 환율 급등 나오면서 우리 증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8년도죠. 네, 18년 이때는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급락을 했었었고, 이때도 우리 증시 안 좋았잖아요. 18년도 볼까요? 이때입니다. 8월, 9월, 10월 보세요. 폭락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폭락했던 시점이랑 상당히 지금 일치합니다. 상당 부분 일치하죠. 되게 비슷해요. 이때도 우리 증시 폭락했고, 이때도 우리 증시 폭락했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아직 폭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지금은 중국이 코로나 봉쇄하려고 코로나에 따른 어떤 락다운, 거기에 따른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억지스럽게 좀 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좀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앞전에는 그냥 뭐 걔네 경제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경제가 좀 안 좋아졌던 게 있었다라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진 사례였다라면은 지금은 시대에 역행하면서, 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면서 벌어지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겠는가. 참고로 이제 그 저희 지인 중에 중국 분이 계세요. 중국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여쭤보니까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5월 초에, 그러니까 중국인들 이제 사이에 쓰는 어떤 뭐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위챗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막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5월 달에 봉쇄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중국도 계속 가진 않겠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다른 나라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중국만 후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봉쇄 조치를 계속 유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건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위안 달러가 급등을 할 때 우리 증시도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위안 달러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4일째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증시는 어떻다? 코스닥 증시는 어떻다, 여러분들?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과거와는 달라요. 확실히 과거랑 달라. 맞죠? 네, 이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엔 위안 달러 위안, 네, 급등할 때 평가 절하에 따른 위안화
때 코스닥도 폭락하였으나 이번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우리 개인님 한인사료 지금은 제가 그 교육 중이죠. 네, 강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어요.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미증시, 그래서 미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요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잠시만요, 1분만 비울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1분만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네. 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미증시도 맥점을 상당히 잘 잡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은 다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2.8%. 그쵸? 이게 언제 4월 다우가 2020년도 10월 28일 그때에 다우가 11월 28일 날 2.9% 빠진 적이 있어요. 26일이구나. 2.9%. 네. 장중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2020년도에 요때구나. 요때. 그죠? 2020년 10월 28일이죠. 요때. 이게 종가 기준으로 3.4%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최대치 빠진 거예요. 다우가. 정말 오랜만에. 그죠? 근데 그때도 3%대 하락이 결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급락이 나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급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요거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튼 다우가 이번에는, 최근에는 나스닥이 항상 많이 빠졌거든요. 성장주, 기술주가 있는. 근데 이번에는 다우가 좀 더 많이 빠졌네요. 다우가, 그죠? 네. 나스닥도 2.5% 빠지긴 했어요. 단순히 차트만 비교했을 적에는 다우는 전저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그리고 S&P도 마찬가지. 전저점까지 조금 남아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이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쵸, 여러분? 네. 전저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또 미국 주식 하는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좀 궁금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새로 이제 또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스닥 여기서 저점 테스트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저점 테스트는 나올 수 있다. 추가 하락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도요. 나스닥이. 지금. 하지만, 추가로 염두에 두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전저점을 깨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왜 지난번에 왜 기억나십니까? 이때?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저점이 깨졌지만 반등 나올 거다 말씀드렸었던 거. 적중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뷰를 지금 또 여러분들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찬스일 뿐이지 위기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추가 떡락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글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확률은 채 5%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테스트는. 하지만
설사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쫄 필요 없고요. 그때는 홀딩하면은 무조건 급반등 나온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점, 아무튼 전저점 부근까지는 갈 것 같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건드리거나 내지는 살짝 못 미치거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깨고 막 급락을 하거나 새롭게 떡락을 한다? 그럴 가능성 극히 낮다. 왜냐면 지금 75bp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확정 아니잖아요. 그쵸? 지난 3월 달에도 여러분들 원래 3월 금리 인상 전에도요 50bp 얘기 나왔었거든요. 결국 25bp 올리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50bp 인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지금은 그냥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차트를 뒤집어 보면 어떤 패턴이냐면, 나스닥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딱 요런 차트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헤드 앤 숄더. 자, 왼쪽 어깨. 그죠? 이것도 뭐 왼쪽 어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머리, 그다음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4월에 조정이 나와야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쪼실 필요 없어요. 지금 밀리는 건 뭐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 추세 전환이라 함은 무엇이냐? 하락 추세는 이런 거죠.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게 이제 하락 추세예요. 이러다가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주가가 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이거를 뚫어버려요. 한 번에 뚫어버리고 밀리는데, 그때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저점을 높이면은 다시 한번 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바로 넘길 수도 있고 못 넘기고 빠질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때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일단은 전고점을 바로 돌파했다가 밀리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는 여기서 저점 바로 높이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저점 바로 이 고점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두 번째는 고점 살짝 갔다가 먼저 빠져요. 거기서 저점을 높이는 케이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을 이제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다고 치자고. 하나는 여기서 한 번에 이걸 넘겼다가 저점을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색깔로, 또 하나는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가 저점을 먼저 높이는,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트라이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빈도로 따지면 당연히 이 빨간색이 훨씬 높아요. 왜? 한 번에 고점 넘기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 아셨죠? 아무튼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 나스닥은 지난 3월달까지 저점을 못 높였어요.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급등을 해버렸다고. 이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 여기서 심지어 전고점까지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강력했던 반등이 나온 거예요. 물론 살짝 넘기긴 했지만 어쨌거나 고점 높인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깨기보다는 이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저점을 살짝 높인 채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원래 이런 식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급락하고 있었죠. 급락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고점을 살짝 높였지. 보이세요? 제가 이거 높이는 거 쉽지 않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정 나오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 높아지는 거 확인되니까 어떻게 됐어? 날아갔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추세 전환 패턴이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급락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빠져버리면 또 악재가 났나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은. 그래서 쌍바닥 조정이 왜 나왔느냐? 이런 거야.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야. 쌍바닥 조정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못해요, 주식. 제가 저번에 급등 났을 때 4월달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게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월달은 조정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때 뭐 조정 구간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빠졌었잖아요. 반등 나오고 나서 저점을 바로 높이면서 바로 올라갔던 케이스고요. 쉽지 않은 케이스죠. 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찐바닥을 찍었다 싶을 때는요. 뭐 저점을 높이는 걸 확인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강할 때는 조정이 얕아요. 조정폭이 되게 얕아. 그래서 이렇게 뭐 쌍바닥을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했던 것이고 19년도 18년도 이때도 마찬가지. 저점 깼죠?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올라가고 나서 조정 받고 나서 계속 올라가 버렸어요.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뚫고 나서 쌍바닥을 찍었는데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갔어. 정말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조정폭이 얕을수록 좋은 거예요. 얕을수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제법 강한, 제법 깊은 편에 속합니다만은 괜찮아요. 괜히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다? 저점 지금 지지력 테스트하러 좀 자연스럽게 밀리는 과정일 뿐이고 설사 저점을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등 금방 나온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어떤 뭐 추가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핵폭탄을 쐈다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러시아 핵폭탄 등 극단적인 악재가 새롭게 출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극단적인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나스닥 전저점 테스트는 요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테스트 후 가능성 농후, 네. 설사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금방 반등 나올 것. 쫄지 마라. 그리고 저점을 높인 채로 지지에 성공한다면 네, 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반등이 나올 때의 저항대가 어디인지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핵폭탄 등 극단적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스닥 전저점 테스트 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고 설사 저점 깨진다 하더라도 금방 반등 나올 것이고 저점 높인 채로 지지에 성공하면 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아까도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딱 그냥 오른다 떨어진다 짚어드리는 전문가 없어요. 왜? 틀리면 욕먹으니까. 그죠?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많이 못 보셨죠? 이런 어떤 시황뷰는? 틀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 신이 아니에요. 시황 적중률이 지난 2, 3월에도 압도적인 시황 적중률을 보인 건 사실이고 팩트인데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항상 근데 항상 맞진 않겠죠. 언젠간 틀리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뭐 노하우를 다 접목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저는 반등 나온다는 입장이에요. 네. 다만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밤에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저점을 테스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월요일 밤 추가 하락 가능성 농후. 네, 월요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월요일 우리 증시 어때요?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네, 왜냐하면 월요일 밤에 미증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진 않을 것 같아. 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월요일에도. 다만 화요일에는 화요일 밤 미증시는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모닝브리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물 좀 마실게요. 틀릴 수도 있어. 근데 틀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따까지 맞췄던 게 얼마인데 100% 맞출 순 없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국내 증시. 그래서 국내 증시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과 우리 코스닥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제가 매일같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 제가 매일같이 기록하고 있는 표인데, 자, 빅데이터. 결국 제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도 빅데이터 때문이거든요. 빅데이터. 저는 매일 이거를 기록을 해요. 여기 빨간색 배경이 뭐냐면 나스닥 종가예요. 나스닥 종가 중에서도 2% 이상 빠진 거, 많이 빠진 거죠. 네. 2% 이상 급락한 거는 제가 빨간색 배경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는 코스닥 종가입니다. 왼쪽은 나스닥 종가, 가운데는 코스닥 종가. 맨 오른쪽은 이게 코스닥 저가예요. 저가인데 보시면은, 자, 최근 자료만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최근입니다. 지난 2월부터 1월 말부터 이제 2월부터 보겠습니다. 2월부터 보게 되면, 네, 흐름이 어떠냐면, 제가 그 당시 유튜브에서도 이거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닥 급등 나온다.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의 쇼타임이 시작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찌질한 게 누구였어요? 코스닥이었었죠. 왜냐면 작년에 이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나스닥 신고가 날 때, 11월 달에 신고가 났을 때 우리 코스닥 어땠어요? 봐봐. 나스닥 신고가 나고 있을 때 우리 코스닥은 어땠다?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미 8월 폭락, 10월 폭락 거친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은 신고가 나고 있었어요. 나스닥 뿐입니까? 또 볼까요? 대만도 작년 12월, 1월, 올해 1월까지 신고가 났어요. 대만. 맞죠? 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이 아니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어요. 유럽도 좋았죠. 유럽도 작년 11월 달에 신고가였어요. 유럽도.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면서 폭락을 한 거고. 맞죠, 여러분들? 네. 우리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계단식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여러분들, 우리 코스닥, 우리 그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원성이 자자했어요. 우리 코스닥만 동네 북이냐? 다른 나라 다 신고가 가는데 왜 우리만 이따위냐 하면서 욕 많이 했죠. 예. 대체 왜 우리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냐면서. 제가 저번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렸죠. 그 이유는 뭐다?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스닥이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코스닥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201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게 누구다? 우리 코스닥이었다. 가장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을 뿐이고, 가장 많이 올랐다 보니까 또 가장 많이 빠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2017년, 18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또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은 완전 극단적인 증시야. 좋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죠. 그죠? 안 좋을 때 최악이에요. 근데 좋을 땐 되게 좋아. 마치 그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코스닥의 쇼타임이 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비교해보세요. 17년도, 18년도 요때 급등한 증시는 우리 코스닥밖에 없어. 봐봐요. 17년, 18년도에 보시면요. 해외 증시 못 갔어요. 그때 나스닥. 봐봐. 그때 나스닥 보시면 봐봐. 얘네 날아갔습니까? 17, 18에? 봐봐요. 얘네들은 그냥 되게 재미없게 갔거든.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근데 우리 코스닥 어땠어요? 어마무시하게 갔거든.
그잖아요. 엄청 올라갔거든.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네, 급락을 이렇게 3단 하락을 했던 거죠. 3단 하락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한번 빠졌고, 또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한번 또 빠졌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신라제 상장 폐지라든지, 우리 코스닥에 해당되는 주요 악재들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코로나까지 터졌고,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빠졌고, 또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 무슨 차례죠? 이제 무슨 차례예요, 여러분들? 느낌 와요? 무슨 차례일까? 느낌 와야 되는데 이거.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가장 많이 빠진 이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퍼포먼스를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때예요. 자, 제가 아까 17년도 18년도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많이 빠졌으니까. 왜? 2016년도 하반기에 우리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왜 급락했어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다들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심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심리를 부추긴 거지. 16년도 하반기에 나스닥 지수는 좋았어요. 그때 나스닥 얼마나 좋았는데, 봐봐, 보세요. 나스닥은요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 이어갔어요. 근데 우리 코스닥만 작살 나는 거야. 코스닥만 봐봐요. 이게 뭐야 이게 찌질하게. 그랬더니 급등을 한 거죠. 그랬더니 17년도 18년도 해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따라간 거야. 지금 아무튼 이런 어떤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이 패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팬데믹 이후로 가장 글로벌 1등이 누구? 코스닥이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우리는 작년 8월 신고가 이후로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빠졌던 거예요. 단순히 하락률로만 볼까요? 하락률이 몇 프로지?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코스닥이 고점 대비 21%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21.3% 빠졌고요.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우리보다 더 빠졌을 걸 아마. 나스닥의 경우에는 22.5%. 그죠? 네. 고점 대비 하락률로만 따지면 나스닥이 우리 코스닥보다 좀 더 빠졌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은 나스닥은 11월달까지 신고가가 나왔고 뒤늦게 빠졌다라는 거. 우리는 진작부터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하락 추세를 작년 8월달부터 거의 한 7, 8개월을 겪었잖아요. 마음고생이 심했잖아. 네. 그랬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이 신저가가 나오면서 급락을 할 때에도, 이때 나스닥 신저가 나올 때 우리 어땠어요? 우리는 21선 급등 골든크로스 하면서 여유롭게 올라갔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과 나스닥을 보실 적에는 항상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보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엑셀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1월달, 이제 2월달 보시게 되면은, 자, 나스닥이 막 3% 빠지고, 3% 가깝게 급락을 하고, 2% 빠지고 할 때에, 우리 코스닥이 어땠느냐? 오히려 올라가요, 이렇게. 빨간색. 물론, 나스닥, 여기 녹색 배경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1월달에 보시면 어땠어요? 1월달에는 나스닥보다 우리가 많이 빠질 때 있었었죠. 제법 있었어요. 2월달에도 가끔씩 있었고, 이렇게. 근데 갈수록 없죠.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이게 사라지고 있잖아, 지금. 녹색 배경이 뜬다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녹색 배경은 우리가 나스닥보다 많이 빠졌다는 뜻이야. 녹색은. 오케이? 근데 지금 정확하게 3월 7일 이후로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던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여전히 코스닥 쇼타임이 진행 중이라고. 최근에도 보세요. 자, 나스닥 2% 급락, 우리 1% 빠지고, 2% 급락, 우리 1.6% 빠지고, 2% 급락 0.87% 빠지고, 2% 급락 0.4% 빠지고, 2% 급락 0.7% 빠졌네? 금요일날? 어때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1월달에 어땠는데? 1월달에 나스닥 1% 빠지고 우리 1.5% 빠지고 1% 빠지고 우리 1.6% 빠지고 2.7% 빠지고 우리 2.9% 빠지고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나스닥보다 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빠질 때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던 우리 코스닥이 이제는 달라졌다 그 말이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다. 저번에 2월달에도 보시면요, 이날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나오면서 우리만 더 빠졌던 거예요. 이건 좀 억울하게 더 빠진 거야.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날 더 빠졌던 것이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3월 14일날 우리가 나스닥보다 덜 빠졌지만 제법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때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네, 선전 이제 봉쇄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거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우리는 선방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코스닥은 지금 괜찮구나. 나스닥보다 상당히 잘 버티고 있구나. 흐름이 좋구나. 감이 와야 돼. 그죠 여러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 찌질했던 코스닥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도 파월의 빅스텝 발언 나오면서 2% 빠졌지만은 우리 코스닥은 장중에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은 장중에 몇 프로 빠졌더라? 코스닥 1.4% 빠졌나? 1.4%. 이게 저가니까 바뀌었네 이게.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0.74%.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도 아마 개파락을 할 텐데, 월요일에도 개파락을 할 건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자 보세요. 이때까지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을 때에 최근에 한 그 6번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날 우리 코스닥은 보시면은 평균 내볼게요.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개파락은 대략 0.7%에서 0.8% 정도 개파락이 예상이 돼요. 다만 나스닥의 이 마이너스 2.5%가 지금 4월 내 최대입니다. 네. 3월 14일 이후로 최대치예요. 그죠? 3월 14일 이후로 가장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이날. 네. 그래서 한 마이너스 0.8% 정도 개파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장중에 많이 빠지면은 한 1.8% 정도, 1.8에서 정말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좀 더 올라올 수가 있다. 종가 기준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최근에 나스닥보다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런거 나스닥 대비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팩트입니다. 네. 나스닥 대비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활용해야 함.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스닥 대비 찌질할 때는요 정말 찌질하거든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 맞죠 여러분? 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작년 11월 나스닥은 신고가 날 때 우리는 계단식으로 빠졌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추세 전환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는요 고점을, 그러니까 나스닥은 살짝 넘겼죠. 나스닥은 전고점을 정말 코딱지만큼 넘겼어요. 여기서 보세요. 살짝 넘겼거든. 힘겹게. 그죠? 살짝 넘겼어요. 근데 코스닥은 여유있게, 완전 여유있게 넘겨버렸어요. 그죠? 다르잖아. 이것만 봐도 사이즈가 다 나오잖아.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네, 다른 거야 지금. 그죠 여러분들? 아 맞다. 제가 아까 한 가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다 여러분들. 자, 아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미국 증시의 추세인데요. 이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거 좀 보세요. 이건 조금 부정적인 건데요. 자, 뭐냐면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추세 체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중장기평선 보시면요, 여기가 이게 하나는 보라색은 200일선이고 약간 녹색은 요건 241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급등 지난 1월달, 2월달 보시면은 정확하게 241선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또 241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상승 추세에서 201선과 241선을 깼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중장기평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지. 자, 사례 분석 갑니다. 2018년도에요.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무역전쟁. 그죠? 무역전쟁. 그래서 그때 미국이랑 막 서로 막 중국이랑 서로 싸울 때 아니에요. 이때도 큰 상승 추세가 깨졌고 반등이 나왔고 중장기평 201선과 241선 저항 받고 빠졌는데 잘 봐요.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정고점을 못 돌파했어. 보이죠? 돌파 못했어. 그리고 저점도 낮췄어. 보이세요? 다르죠?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죠? 급락한 이후에 중장기평에서 저항받은 거 똑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고점을 낮췄거든. 근데 지금은 고점 높였잖아. 코딱지만큼이긴 하지만 살짝 높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 결국 나스닥은 여기서 고점 못 높이더니만은 결국 저점까지 깨져버렸네. 나스닥은. 자, 18년도 12월 달에 저점 깨졌어. 근데 그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코스닥은 어땠느냐? 18년 12월 달에 우리는 안 빠졌어. 왜? 잘 봐요. 왜? 그 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저점 깨고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오히려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이런 순환매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 신기하죠? 나스닥이 폭락하면 우리는 막 떡락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꼭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10월달, 11월달 사이에 우리 완전 폭락했었었는데 그때 물론 나스닥도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우리가 빠진 거에 비할 바는 못했거든. 그 당시에 나스닥은 몇 프로 빠졌냐면 고점 대비 10월 대비 보시면은 11월 저점이 15% 하락이었어요. 18년도 10월, 11월 고점 대비 15% 빠졌는데 우리 코스닥은요 끔찍했어요. 보세요. 코스닥은 9월 대비 코스닥은 26%. 9월 대비 코스닥 26%. 엄청났죠? 네. 나스닥은 단기 고점 대비 16%밖에 안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이 12월 달에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이 나온 거예요. 19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2018년도 무역전쟁 당시와 비교했을 적에 똑같이 중장기평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고점을 높인 상태다.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그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를 뒤집으면은 헤드앤숄더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높인 채로 쓰리바닥이 형성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 나온다. 근데 거기서 관건은 뭐다? 20일 이평선 돌파예요. 21선과 61선 있죠? 요거 반드시 넘어가야 돼. 못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저점 테스트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미증시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시그널 측. 이건 조금 부정적이야. 요거는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네. 자,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나스닥 대비 아주 상대적으로 강한 건 좋아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그널이 떴어요. 제가 만든 시그널이 있는데 자, 이거 좀 볼게요. 이게 아주 기똥찬 시그널이에요. 사실 우리 유로방은 이게 떴기 때문에 제가 인버스 강력하게 매수세를 드린 거야. 우리 유로방은.
자,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폭풍 전야라는 시그널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좀 볼게요. 옛날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적중률이 무지 높아. 이거를 코스닥으로 바꾸자. 보십시오. 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보게 되면 지금 검정색과 이 형광색만 좀 볼게요. 네. 이 두 시그널의 의미는 뭐냐면 추세 전환, 그러니까 추세 하락을 의미를 해요.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걸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요. 과거에 어땠는지. 검정색이 뜨고 급락하고, 형광색이 뜨고 급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2006년도입니다. 검정색이 뜨고 떡락하고. 자, 형광색과 검정색이 뜨더니만은 완전 폭락을 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또 형광색이 뜨고 난 다음에 또 하락을 하죠. 또 급락을 하죠. 다음날 쭉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로 넘어갑니다. 자, 2007년도가 최고점이었었죠. 금융위기가 오기 전 마지막 고점이 2007년도였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검정색이 뜨고 또 검정색이 떴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랬다가 한동안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형광색이 뜹니다. 어떻게 됐어요? 작살나죠? 보이세요? 작살나죠? 금융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에 형광색이 뜨고서 또 빠졌어요. 쫙 빠졌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저점 높이는 과정.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참 이제 가다가 형광색이 뜨고서 급락하고, 검정색 뜨고서 급락하면서 형광색 뜨고서 박살나죠. 또 차트상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하락을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주포들은, 그러니까 이게 주포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잡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빠져나갈 때, 주포들이 위험을 느끼고 빠져나갈 때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잡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신기하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이제 뜨고 나서 한번 그 다음날 더 빠졌어. 12%. 형광색이 뜨고 나서 다음날 12% 빠졌어. 12%. 이날. 그쵸? 이때도 형광색 뜨고서 계속 빠지고, 이다 형광색 뜨고서 또 이틀 동안 빠지고. 적중률이 진짜 높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만든 거고, 여러분들 HD에서 없습니다. 여기도 형광색 뜨고 빠지고, 이날도 형광색이 뜨고 또 빠져요. 샥 빠집니다. 아무튼 이 정도 클래스의 이 폭풍전야 시그널이에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전에도 떴어요. 코로나 전에도 13년도에도 잡아내고, 맞죠? 주요 하락파동은 대부분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자, 코로나 전에도 뜨죠. 보이세요? 코로나 전에 떴고 18년도 무역전쟁 때도 떴어요. 무역전쟁 때도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고 여기서 떴다고. 완전 초입에, 폭락하기 초입에 여기서 딱 떤 거야. 엄청난 지표죠? 코로나 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떠주고 여기서 떠주고. 근데 그만큼 이제 무서운 지표인데 이게 오랜만에 뜬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검정색이 떴어요. 검정색이 뜨고 폭락, 뜨고 폭락, 또 뜨고 또 폭락 빠졌는데 이게 형광색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찜찜한 게 요건데, 형광색이 뜨게 되면은 패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장대 음봉과 함께 형광색이 출현을 할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이잖아요. 양봉이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뭐 도지형 캔들이거든요, 이게. 양봉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음봉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캔들인데, 어찌됐건 간에 보통은 이게 뜰 때는 음봉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봉으로 뜰 경우에는 반등은 보통 나와요. 단기적으로. 잠깐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형광색만 놓고 보면 검정색 빨고요. 형광색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하락할 확률이 100%거든요. 100%. 거의 100%예요. 안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뭐 20년 정도 차트를 봤을 때 진짜 안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하락을 합니다. 대부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게 빠지면은 하루 이틀이고요. 2, 3일 정도. 짧게 빠지면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많이 빠지면은 한 몇 달간 빠져요. 되게 무서운 지표거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패턴을 최근에 나스닥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적에 많이 빠지면 하루 이틀. 많이 빠지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스닥보다 조금 찌질한 흐름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떴다라면 진짜 한 달, 두 달 빠질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최근 나스닥보다 우리가 강하잖아요.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이게 시그널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시그널 출현 유무는 제가 무료방에 안 알려드려요. 이건 유료 회원님들께만 제가 공개를 하는 부분이라 무료방에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는 이게 떴기 때문에 저희 인버스를 30%씩이나 산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일단 무조건 빠진다. 짧게 뭐 하루 이틀이라도 빠지기 때문에 먹는다, 인버스는. 그래서 우리 매수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코스닥 폭풍 전야 형광 시그널 출현. 네. 하락할 확률 100%. 그리고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빠질 수도. 네. 하지만 이번엔 2,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2, 3일 정도로 예상함. 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 아니죠. 인버스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뭐를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버스 살 거면 지난주에 샀었어야지. 그죠? 네. 인버스 살 거면 지난주가 좋았고, 지수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봐요. 코스닥 지수의 지금 지지 맥점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나스닥이 전저점 테스트하러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다. 이건 뭐 저도 100%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저번에 제가 나스닥 빠졌을 때의 지지맥점 말씀드린 거 맞췄죠, 여기. 그때 제가 여기 나스닥 지지맥점 여기다 맞췄잖아.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전저점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코스닥도요. 코스닥도 최소 전저점 여기 요거, 네, 이거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61선이 되겠지. 61선 전저점이면서 61 이평선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922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905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면은 1.8%야. 딱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거 봐봐. 여기서 제가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게 1.8%였거든. 코스닥 저가가. 그죠? 그랬는데 지금 전저점 계산해보니까 딱 1.8% 나오잖아.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우리 코스닥도 전저점 테스트 한번 하러 내려갈 것 같아요. 딱 1.8% 정도 그 전후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저점 이때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이 되게 중요해요. 코스닥. 여기서 과연 우리가 지지를 받느냐, 받고 기존의 패턴대로, 자, 월요일 진짜 중요하다. 기존의 패턴대로 우리가 1% 이상, 1%에서 2% 정도 빠진 다음에 꼬리를 달면서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쫙 나온다. 뭐 0. 몇 프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진짜. 뭐가 확실해요? 우리 지수는 급반등 나오는 거지. 나스닥이 뭐 어떻게 되고 말건. 그렇잖아요. 확실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대장주의 의미 아시죠? 대장주. 대장주 뭐예요? 지수가 폭락을 하고 말건, 뭐 다른 종목이 빠지고 말건,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대장주잖아요. 올라가거나 덜 빠지거나. 지금 우리 코스닥이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월요일마저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자, 개파락은 제가 대충 0.7% 정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 아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되게 아프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내일 대충 900
15포인트 부근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많이 빠지면은 905포인트. 그리고 대충 이렇게 보세요. 대충 잠깐만 14. 네. 대충 뭐 요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모르는 거지. 맞출 수 없지. 그래서 0.7%, 8%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917 정도 대충 해볼게요. 네. 이 정도. 이건 아니다. 913, 916 정도. 대충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를 만약에 월요일에도 이렇게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 평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의 10%런 연봉으로 마감해버렸다, 이거는 부정적이죠. 네,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897까지 봐야 돼요. 최소 못해도 897 요 정도까지 봐야 돼.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죠. 이 부근. 대충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월요일이 중요하다. 전저점 부근까지. 전저점이 얼마? 905포인트 부근. 네. 전저점, 직전저점이죠. 네. 905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받고 마감하면, 부근에서 지지 성공, 지지받으면 매우 긍정적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지지받는 거 의미가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무조건 지지받아야 돼. 네, 월요일 중요하다. 만약 61선 깨지면, 전저점 및 61선 깨지면 아까 제가 897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깨지면은 890한 4에서 897포인트까지 추가 조정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네. 대응 전략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좋아요. 이번 조정은 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찬스. 그죠? 네, 이번에 나스닥에 따른 우리 증시의 조정은 저점 분할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저점 분할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군이 좋냐?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나마 조금 이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 실적주. 네, 실적주. 그러니까 호실적 예상이 되는 실적주들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외인 기관 쌍끌이가 나오면서,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자, 최근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띄었던 종목들, 이런 애들이 좋아요. 매수하실 거면. 무슨 맛입니다. 나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애들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많죠. 뭐 최근에 이미 많이 올랐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서도 덜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그죠? 많잖아. 최근에 뭐 펄프 값도 올라가고 시멘트도 올라가고 또 뭐 있니? 뭐 음식료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너무 투기 성격을 띈 종목들은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급등주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제가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는 현대백화점이랑,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여기서 들어가지고 수익 나다가 제가 금요일날 매수가 못 드리면 본전 매도해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리오프닝. 네, 여기도 있죠. 또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
여전히 전 리오프닝과의 실적도 좋게 보고요. 인플레이션도. 그다음에도 제가 드렸던 게 이제 시멘트 가격 상승, 시멘트 가격 급등을 염두에 두고서 쌍용 CNE를 드렸었어요. 이것도 수익이 나고 있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본점 매도해라, 본점 매도 됐거든요. 예. 할 거면 차라리 쌍용 CNE 같은 요런 거 하라고 밀렸을 때. 얘 수급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좀 모아가시면은 이번 지수 하락 파동이 서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 대비 좀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보셔라. 좋습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유로방도 지난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샀어요. 사놓은 거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버스 30% 매수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박현주님, 쫄지 마세요. 마셈. 그리고, 김정원님, 인버스는 금요일에 샀어야. 그리고 두리님, 물두리님, 관망중 아니고, 네. 이 정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우리 1번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여기까지 이해됐다 하시면은 1번 한번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 시장 적중률이 이때까지 되게 높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무료 카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무료 카톡방이 거의 한 7, 8개가 있어요. 현재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 안 한 상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미 뭐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 카톡방에서 리딩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수급이나 시황 같은 거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우리 특공개미 야간 침투훈련 교육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벌써 지금 12시가 다 돼가네요.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무료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주무세요.